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은 천마총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천마총은 신라 22대 지증왕의 능으로 추정되는 경주의 고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천마총보다는 천마총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서 특이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신라 시대 때에도 참 국제적인 감각, 국제적인 교류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 천마총은 경주에 있죠. 보시면 이렇게 경주에 여러 왕들의 이렇게 고분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대능원이 있는데, 이쪽이 남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이 아래쪽이 북쪽인 것 같은데, 이 입구로 들어오면은 미추항릉 뭐 이런 게 있고, 뭐 이게 자잘한 것도 있고, 근데 뭐 가장 큰 거는 황남대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천마총이 끝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유물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주시 대릉원에 위치한 고분이고 1973년에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명칭은 경주 155호분. 와, 155호분이면 154개가 먼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역시 경주는 역사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전형적인 적석 목곽분, 돌무지 덧널 무덤. 적석, 돌을 쌓아서 목곽으로 되어 있는, 그렇죠? 나무 판지로 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이고, 무덤은 지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이제 비정한 거겠죠. 보시면 여기서 뭐 발굴 당시를 한 이런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초에 박정희 대통령은 도굴되지 않은 상태의 무령왕릉의 우연한 발견 이후, 그쵸, 무령왕릉, 저기 백제, 그쵸, 우연한 발견 이후에 고분조사나 국보급 유물을 이용해 얻을 수 있는 뭐 홍보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역사가 오래됐고 자주적이고 그다음에 국력이 있는 나라다 이런 거. 그래서 경주 관광 개발 사업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목적이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것은 참 좋은, 그래도 그런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보면 무령왕릉 발굴은 졸속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돼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고고학 발굴 현장을 직접 찾았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옆에 있는 더 큰 황남대총을 발굴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황남대총 보면 이렇게 엉덩이 모양으로 돼 있네요. 이렇게 쌍으로 돼 있는데, 여기를 먼저 최대 규모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천마총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딱 돼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게 주된 뭐 황남대총이 어떠고 뭐 저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마총에서 나온 제가 유리잔을 다루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제 천마총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천마총은 지름이 47m고 높이가 12.7m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1973년에 발견되었는데 천마도라고 하는 그 그림이 발견됐는데, 어떤 그 말처럼 비슷하게 생긴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기린이라고 하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기린, 이제 그 상상의 동물 기린. 근데 어쨌든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이 벽화, 그 그림이 나타나서, 와, 이거 참, 그래서 그걸 따서 천마도라고, 천마총이라고, 총이 무덤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했다. 그래서 유물 중에 순백의 천마 한 마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진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와, 자작나무 껍질이래요. 그린 게 아니라, 천마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뤄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유물 중에 이렇게, 여러분, 관모라든지 그 금관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는 거 보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의 무덤이었다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또 뭐 기린도라고 하는 주장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여러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에서 재밌는 거는 요거 유리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의 유리잔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유리잔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이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여러 걸 찾아봤는데요. 일단 천무총 유리잔 이거 보시면 유리잔 이런 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선명한 파란색. 이거 옛날에 신라인들이 이것을 보고서 얼마나 놀랐을까 한번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색깔을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제비꽃 같은 걸 볼 수 있었겠지만 인공적인 사물 중에서 이렇게 파란색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시면 고려시대 때 들어서 비로소 비취의 어떤 그런 옥 있잖아, 옥 색깔, 비취 색깔을 흉내낼 수 있는 고려 청자가 그때서 고려시대 때에도 초기가 아니라 조금 그 시간이 지나서야 그 색깔을 낼 수 있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파란색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리는 이렇게 거의 진짜 코발트 블루라고 한 이런 색깔을 봤을 때 신라인이 받았을 그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게 그리고 많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한 2개 정도밖에 발견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한 개는 완전히 그냥 가루가 돼버려가지고 그 원형을 보존할 수가 없고, 이거는 진짜 기적적으로 잘 보존돼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당시에 감동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1973년에 이것이 발견됐는데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면서 보물 625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시면 보존 상태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무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손으로 누른 것 같은 그런 약간 육각형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 보면 정확하게 대칭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생산지 당시 생산한 그곳에서는 그렇게 귀중품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삐뚤빼뚤하고 좀. 근데 경주 같은 경주에서 신라 저 끝에 진짜 그야말로 저 동쪽 끝에 신라라는 나라에서는 이게 얼마나 귀한 보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와, 진짜. 보시면 높이는 7.4cm에 7.8cm 정도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천마총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유리잔으로 1973년에 여러가지 유물과 함께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리잔은 이거 말고도 하나 더 발견됐지만 다른 하나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대요. 야, 이게 저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죠, 그쵸? 그리고 청색의 유리로 만들어진 U자형의 유리컵이다. 근데 실크로드나 바닷길을 통해서 서역에서 전래된 유물로 추정한다. 서역, 저쪽. 1500년 전 정도니까, 한 400년, 500년이면, 로마는 이제 거의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시기죠. 그렇죠. 여러분,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벌써 로마가 자신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그거를 했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도 아마 로마의 말기에 식민지로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무슬림이 나타나기 직전이라는 그런 시대, 과대기 같은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역사 잘 아시는 분이 또 잘 보충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천마총 유리잔은 현대에 사용한 유리잔과 별반 없어 보이는 디자인 형태를 띠고 그렇죠. 여러분 이거 현대에 우리 테이블 위에 저런 게 놓여 있다고 해도 약간 삐뚤빼뚤하지만 그래도 그렇구나, 주스잔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죠. 그렇죠? 그래서 상부에는 세로 줄무늬가 빽빽하게 돼 있고 하부에는 육각형의 거북등맥, 그쵸, 육각형이 있었는데 이거 제가 근데 보니까 체계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좀 누른 것 같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으로 꾹꾹꾹꾹 이렇게 누른 것 같은데 유리를 누를 수가 있나요? 잘 모르겠네. 어쨌든 현대 유리잔과는 다르게 온전히 수제로 만들어졌대요. 수제로 또 만들 수가 있군요. 수제로 만들 수 있겠죠. 뭐 이탈리아 장인들 보면 그러니까. 무늬의 조형 양상이 다소 고르지는 못하다. 수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계로 하는 게 아니냐니까. 그래서
이 무늬들은 유리를 깎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액화 유리가 굳어지기 전에 틀에 찍어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리 기술이 지금처럼 그렇게 산업화 시대처럼 발달해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수제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삐뚤빼뚤하고 무늬들도 고르지 못한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더 인간미가 있고, 그렇죠? 더 그렇게 보이네요. 아, 진짜 볼수록 파라네요. 야, 이거 그리고 옛날 그 독이나 자기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빛이 이렇게 투과해서 이렇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이런 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신기해 보였을까요? 아, 진짜 경이로웠을 겁니다, 진짜.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네, 그래서 어쨌든 천마총 유리자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유리 제품 제작 방식인 관의 한쪽 끝에 액화 유리를 붙여놓고 다른 한쪽으로 숨을 강하게 불어서 병을 만드는 제작 방식이다. 여러분, 가끔 다큐멘터리 보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 덩어리를 관으로, 굉장히 긴 관으로 이렇게 불어서, 숨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한 다음에, 무슨 니퍼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그 모양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공정을 더 추가한 것으로 보인답니다. 이거는 바로 형취법이라는 것으로 해서 관에 숨을 불어넣어서 부풀어 오른 액화 유리가 틀에 닿아서 무늬가 찍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틀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불어서 그쵸. 아까 전에 그 거북 무늬 같은 거 육각형도 이게 설명이 되네요. 저런 틀이 있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훅 불어넣어서 꽉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딱 찍히겠죠. 그렇죠? 일종의 껍질처럼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칵 해서 꽉 채워가지고 무늬를 찍는 방법, 이런 것으로 돼 있다. 그래서 어쨌든 1978년에 보물 제620호로 저장되었다는 건데, 이게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러면 이 유리 잔이 어디서 온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한 그 보도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건 조선일보의 문화면에서 가져온 건데요. 천마총 유리잔은 메이드 인 이집트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발굴한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죠. 우와, 이게 왜 여기서 나오죠? 그래 놀랐겠죠. 발굴자들도 놀랐겠죠. 이런 잔이, 그쵸, 갑자기 발견되니까. 네, 신라 지증왕의 왕릉급 무덤인 천마총에서 조선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럴 수밖에 없죠. 코발트, 아주 짙은 그 블루에 이런 것이 나왔는데, 한눈에 봐도 이건 메이드 인 신라가 아니고 물 건너온 유물인데 어디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황남대총에서도 독특한 유리병과 유리 그릇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여러분. 여기가 천마총이면 바로 옆에 있는 황남대총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런 유리잔이 나왔습니다. 좀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노란색과 검은, 갈색 이런 것에 배합이 되어 있는 유리잔. 이것도 참, 여러분 이게 코발트잔보다는 조금 더 고급으로 보이네요. 술잔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거, 예전에 이러한 색감 같은 게 신라 사람들은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황남대총은 최대의 고분인데,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연노랏빛과 이런 것에 장식이 눈을 끌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인데, 어쨌든 왜 이것이 어디서 왔고 왜 왔는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27일이죠. 한 일주일 됐네요. 국립경주박물관 강변에서 열린 고대 유리의 세계에서 천마총 유리잔과 황남대총의 북분에 출토된 유리그릇의 제작지와 이동 경로가 처음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오카야마 시립 오리엔트 미술관과 성분 분석을 했더니 지중해 연안에서 제작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중해요. 여러분, 지중해 연안이면 저 서유럽의, 유럽의 본토, 그쪽 아닙니까? 이집트는 북아프리카고요. 그쵸?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이렇게, 로마 시대의 황혼기에 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북방의 초원로, 그러니까 쭉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스텝로드라고 하네요. 그쵸? 그쪽의 초원 길을 통해서 빠르게 신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야, 쭉 해서 중국으로도 가고,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왔겠죠. 야, 대단합니다. 그죠? 근데 생산 지역은 달랐다고 합니다. 천마총 유리잔은 이집트 지역에서 제작됐다고 합니다. 이집트, 북아프리카. 여러분, 대단하죠. 와, 형광 X선 분석한 결과 산화 칼륨과 산화 마그네슘 함유량이 현저히 적고 나트륨 함량이 많았다고 하면서 이집트 지역에서 채굴되는 천연 탄산 나트륨을 섞어서 제작했다. 야, 이거 대단한 발견이네요. 근거가 있네요. 그렇죠. 위쪽의 숙지장 안에서 벌집모양이 장식된 형태는 동지중해와 흑해 연안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기형이다. 여기 기형은 잘못된 모양의 기형이 아니라 그 그릇의 형태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쵸? 기형이다. 잘못된 형태의 기형이 아니라 그 그릇 기자 써서 기형. 그죠? 그 다음에 류지아 오카야마 시립 오리엔트 미술관 학예원은 황남대충 북풍 커트 장식 유리 그릇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만들어진 후 흑해 연안에서 커트 장식을 추가했다. 와, 씨. 야, 2차 가공이 됐다는 얘기네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 4세기 후반이니까 300년대 후반에서 400년대 초반. 근데 이렇게 빨리 이동하려면 중국을 경유하는 사막길 실크로드가 아니라 북방 초원로를 통해서 신라로 직접 그냥 직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중국을 거친 것이 아니라. 와,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높네요. 와, 도대체 그럼 그 직접 교역로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신라 시대 때 400년, 500년밖에 안 되는 때, 야, 그거 진짜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메이드 인 이집트 같은 거 찾아볼 수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지금 시대에도 가기 힘들잖아요, 이집트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벌써 그것도 중국을 통한 교역로가 아니라 직접 교역로인 북방 초원로를 통해서 교류가 있었을지도 있다. 와, 이건 대단하네요. 어쨌든 황금보다는 유리를 더 사랑한 신라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신라 무덤에서 나온 유리 용기는 출토지가 명확하고 신기가 분명해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다른 박물관이 소정한 고대 유리 용기는 출처가 불분명한 도굴품이 많다고 합니다. 그쵸, 이거는 확실하게 도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조사단에 의해서 정식 발굴된 거니까요. 근데 신라인은 황금을 사랑했지만 금은 지방 세력에도 많이 나눠준 반면 유리는 오로지 왕릉급 무덤에서만 나온다. 가장 고급품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이국적인 거, 이거 그 당시에 지금으로 하면 이 정도의 이걸 황금으로 하면 황금을 더 높게 치겠지만 이 당시에 신라인들한테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겠습니까? 그렇죠. 황금잔도 아름답긴 하지만 황금잔은 투명하진 않잖아요. 이거는 빛을 이렇게 투과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자까지 이렇게 들이우잖아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풍부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런 물건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1500년 전에 신라에서는 이집트로부터 직송한 그런 유리찬이 있었고, 신라인들이 사랑한 게 아니라 신라의 그 왕릉 최고 귀족들은 이것을 애지중지했다. 자기 무덤까지 가져갈 정도로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국제 교류 역사의 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재미있는 사실이네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화산이었습니다.